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피해 위자료 소송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 손배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고 98번이자 변호사인 정다은 시의원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이 줄소송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심 결과에 가볍게 승복할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반성이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다은 의원께서 이번 소송에 또 원고로도 함께 하셨잖아요. 이번 음, 소송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된 건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선배 변호사님들이 사실 제안을 먼저 하셨습니다. 음, 이근주 변호사님께서 우리 당시 상황이 탄핵안이 의결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 의결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운동적으로 이 소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셨고, 사실 1만인 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4시간 만에 이 104분이 모인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 소송으로 104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되, 나머지 일반인 소송은 추가적으로 1차 소송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일반인 소송을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 소송의 98번으로 제가 이름을 올리게 된 음, 것이고요. 예. 그때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탄핵안도 의결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성패와 상관없이 이 의결을 촉구하는 운동적 성격은 달성이 되었다고 저희끼리 자평을 했었습니다. 예. 원고인단 104명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전국에서 참여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104분 중에서 광주 전남에 계신 분은 10여 분이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전국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뭐랄까요? 좋은 시작이 앞서서 나가는 좋은 선례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어떤 부분인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12.3 계엄 선포 당시에 그 상황이 불법적인 상황이었다, 위헌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이 어, 대체 어느 정도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도인가? 이 세 가지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입니다. 음,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도 오픈 채팅방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12월을 떠올리시면서 너무 끔찍했다. 아직도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지만 뒤집힐 가능성도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대법원 가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경우도 상급심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있다고 봅니다. 이 뒤집힌다는 것이 1심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였는데요. 이 승소의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 요인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사실 이번 사건이 저희가 24년 12월 10일 날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네. 25년 6월 27일에 딱 한 번 재판하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읽을 수 있냐면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주장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그 항변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제출된 증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변론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사건에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심은 이제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가 되어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 윤석열의 입장에서도 더 1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증거들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 따라서 1심에서 주장됐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재판에 현출이 된다면 소송의 성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1심 승소 결과를 보고 사실 전 국민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이 심에서 이 리딩 케이스가 된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만약이나 소송의 결과가 뒤집혀서 패소 판결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 소송에 참여하신 개개인들이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 등의 부담을 감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이 무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무료 변론이었고, 이 패소 비용 역시 변호사들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원고들께서 그런 부담이 없으시지만 지금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 특히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예. 안에만 제기하면 무조건 가능한 것이라서 이 리딩 케이스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소송을 제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번 소송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제기해도 늦지 않을 거다. 이유는 패소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부담을 개개인이 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이 여러 개로 찢어지면요. 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기 싫으니까요. 재판에 출석한다는 핑계로 잦은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뭔가 구실을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도 연이 오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 공무원들 그리고 교정 공무원분들이 행정력을 계속 투입하셔야 돼요. 이거 국가적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추가 소송에 참여하실 것인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고이자 변호사로도 참여하셨는데 또 시의원이시기도 하니까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 한번 짚어주시고 마지막 질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소송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사법적인 판단은 헌재에서는 이미 내려졌고 형사법적인 판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되어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또 투쟁이었고 운동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은 광주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